켈른시 외곽의 어느 카페. 이곳에서 그 시절 광부로 떠나왔던 한 사람을 만났다. 명문대 졸업장, 번듯한 직장보다 그의 꿈이 더 소중했다. 너무나도 가수가 되고 싶었다. 가수의 꿈만 이룰 수 있다면 지하막장의 광부도 좋았다.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았다. 해병 연희대에 자원 입대해 월남전 현장으로까지 달려가 노래를 불렀다. 무슨 가수라든가 연예 계통에 종사하고 싶었는데 우리 집안이 워낙 아주 보수적이고 완고해가지고 아주 그냥 도저히 그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꿈도 못 꾸고 이제 호남 지방의 대지주였던 아버지는 6남매나 되는 자식들을 모두 대학에 보내셨고 형님들을 국회의원, 사업가로 키워내셨다. 그런 아버지에게 가수란 말은 입 밖에도 꺼낼 수가 없었다. 그는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자마자 부모 몰래 광부 모집에 응시해 지하막장으로 달려왔다. 한국에서 진짜 삽 한번 안 들어보고 근데 사실 이거 진짜 막노동이라고 여기 독일에 그 지하에 내려가가지고 참 1000m 지하에 내려가가지고 그 지열 40대 되는 데서 그냥 삽질하면서 그게 참 우리가 생각했던 상상 이상의 그 중노동인데 내가 그 당시는 그랬어요. 집안에서 반대하는 거 뿌리치고 와가지고 그 대부분이 와서 3년 못 마치고 중간에서 도중하는 사람이 많거든. 근데 나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저 친구 참 저거 한 3개월 가면 많이 간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5개월을 버텼어요. 내가 한번 내 그 의지를 실험해보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3년 한번 버텨보자. 난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그냥 깜짝 놀랄 정도로 내가 3년 동안 내가 정말 성실하게 근무해서 그 근무를 끝마쳤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그는 광부로 오자마자 몇몇 친구들을 불러 모아 타이거즈란 이름의 광부 밴드를 조직했다. 동료들의 결혼식이나 생일 파티 등 노래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로든 달려갔다. 결혼 정년기에 처음 간호사들 계실 때 우리가 임원 공연 갔을 때 그분들이 이제 한국 사람이 와서 한국 음악을 연주하는 걸 처음 보는 거라. 독일이지 거기 온 지가 지금 어떤 분은 5년 되고 10년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사람 특히 그분들이 그냥 막 울면서 말이야 그렇게 우리가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 듣고 막 울면서 그냥 저걸 때 그때 참 기쁘다는 것보다도 참 뭐라 그럴까 가슴이 이렇게 뭉클하면서 참 우리가 참 그 당시만 해도 나라가 이렇게 못 살고 국력이 약하니까 이렇게 지금 한참 아리따운 그 나이에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응? 연기처럼 자취 없이 떠나가버린 그 시절 고국에서 온 2만 명의 광부들 간호사들이 그에겐 꿈을 실현시켜준 관객이었다. 사랑했어요.
그들로부터 받은 뜨거운 환호와 박수가 일체 그 감격스러운 기억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34년이었다. 이제 동료들은 모두 어디론가 떠났지만 그의 노래 인생은 이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꿈을 찾아 독일로 떠났다. 외국 유학을 형편도 못 되고 그러니까 독일에 광부를 해도 가면은 그걸로 유학 온 것처럼 생각 들어오고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대학을 시골에서 그야말로 소 팔아 땅 팔아 해가지고 해도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시골에서 온 친구들 시골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야. 거기서 그만큼 기대를 하게 돼. 그러니까 취직은 했다고 하면서 매일 집에서 옷은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와서 어디로 돈이 하면 다방. 응?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GNP가 89불, 90불이 안 됐으니까요. 유엔에서 본 정식 사절단의 단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 이게 희망 없는 나라라고. 이 나라에서 경제 발전을 원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기대는 것 똑같다. 불가능하다. 그들이 떠난 60년대는 보릿고개, 촉은 목피, 머리카락을 팔고 피를 팔아야 했던 시절이었다.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성공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었다. 막 상상도 못하죠. 어떤 기는 5대1, 어떤 기는 10대1 막 새카맣게 몰려왔으니까 서로 광복하려고. 160명을 뽑았는데 한 3,000명이 모였었다, 그 당시에는. 1966년부터 3년간 광부로 떠난 2,500명 중 73%가 고졸 이상, 대학 재학 이상이 무려 40%가 넘었다. 무학력자이거나 초등학교 졸업이 대부분이었던 독일의 광산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내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부딪히고 했지만은 사실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힘들지만은 그걸 내가 여기서 못 이겨내면은 난 아무것도 아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말이야. 야, 정렬아. 너의 목표는 이게 아니야. 여기에 탄광 와서 돈 버는 게 아니야. 이걸 바탕으로 해서 너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이거 아니냐. 그들이 간 곳은 지하 1000m, 40도가 넘는 지열에 땀은 비오듯 쏟아지고 무시무시한 톱니바퀴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지옥 같은 막장이었다. 그 속에서 꿋꿋이 3년을 버텨낸 그들이었다. 그 스스로도 성공한 인생임을 자랑 삼는 유정렬 씨. 독일에서의 광부 시절은 그의 인생 최대의 전환점이었다. 사 년 전부터 그는 서울의 한 대학 교수로 초대돼 젊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다. 다시 한번 그 시절이 와도 100번 그 선택을 거듭했을 거라고 말하는 유정렬 씨. 회사를 바꿔가지고 이게 밑탕을 찌는 거야. 신문을 보니까 소독 광부 모집 광고가 딱 났어. 이걸 딱 보니까 아 이게 나한테 기회가 왔다 해가지고 내가 그냥 결심을 해버린 거야. 거기 광부 응모를 해버린 거야.
그 주위에서는 뭐 아우성에서는 미쳤냐 말이야. 네가 무슨 야 인마 너 미쳤냐? 무용담처럼 늘어놓는 스승의 이야기에 제자들은 아직도 영 못 믿는 눈치다. 네가 뭐 나에게는 이건 신이 내려주신 절의 기회야. 이래가지고 왔는데 그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산 경력에 최소 4년에서 5년이 있어야 돼. 그게 안 되잖아. 경력서 하나 써주세요. 쳐다보지도 않고. 지금 니들은 참 행복한 사나이들이라. 그때에 비하면은 진짜. 응? 그럼 진짜 광산일 하신 거예요? 그럼. 지하 1000m 내려가서 하여튼 몇 번 죽을 뻔했지. 사실 그가 살아온 인생 역정은 한편의 소설과도 같았다. 6.25로 전쟁 고아가 되어 신문파리로 슈샤인보이로 떠들었던 유정열 씨. 마케팅은 하나의 오로지 고학만으로 고려대학교 영문과에 들어갔던 그가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독일 광부로 떠났었다. 만드는 그런 사이콜로지컬 프로세스다. 광부 생활을 마치자마자 스위스의 명문 바젤 대학에서 10년간 경영학을 공부하고 그는 국내 10번째 경영학 박사로 돌아왔다. 그다음에 나도 명문대학교 학생이라는 바지를 달고 싶어하는 이러한 것들이 정말이면 하나의 존경 욕구라고 그랬죠. 이번 4.15 총선에서 100명 이상의 160명인가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탄생했죠.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명예와 20여 년간 세계 5대 컨설팅 회사, 국내 굴지의 기업체 사장 등을 역임한 그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학을 양성해 보겠다던 꿈을 펼치고 있다. 마진이 좋지 않으면 그 제품을 취급을 안 해버려. 40년 전 2만 명이나 되는 그들을 떠나보낸 건 가난만이 아니었다. 가슴 한구석에 억눌려 있던 꿈을 풀어 헤치고 싶었다. 우리 개가 저래. 34년 전 금희 씨는 그렇게 소풍 떠나듯 고향을 떠나왔다. 빨간 지붕의 예쁜 집들과 새파란 초원. 그리고 마냥 보기만 해도 좋은 남편 랄프까지 만났다. 해마다 봄이 오면 랄프는 민들레며 고사리 나물까지 직접 캐다 준다. 그러나 그녀가 이토록 머나먼 곳까지 떠나온 건 단지 그런 것만을 위해서는 아니었다. 자유스럽게 살고 싶다는 걸 항상 하고 있었는데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간호보조원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막 빨리 달려온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자유를 찾아서 말하자면. 뭐 연애도 하고 싶은데 했죠. 저도. 그렇지만 굉장히 구속을 받았어요. 제가. 그런 데 대해서. 그래서 뭐 저가 뭐 미니 스커트를 입고 다니고 막 그랬었죠. 그렇지만 시골 같은 경우에서 미니 스커트를 입고 다니면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시절이었었죠. 그리고 여성보다 남성을 이렇게 위하는 그런 시대였었고 그래서 금희 씨는 그 시절이라면 누구나 다 인정했던 그런 통념들이 견딜 수 없는 억압처럼 느껴졌다. 떠날 수만 했다면 어디든 좋았다. 생전 꿈꿔본 적 없었던 간호보조원이란 이름으로도 좋았다. 그 자유스러움 너무 좋았죠 그때. 근데 제가 좀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하자면 독일에 제가 왔잖아요.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자전거를 탔어요. 제가 샀어요. 자전거를 타고 막 시장을 가는데요. 꼭 요즘 같으면 포르쉐 차 있잖아요. 카브리오 이거 막 탁 그런 느낌이었어요. 막 밀주머니를 탁 쓰고 마그로를 탁 걸치고 이 사람들한테는 자전거가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막 그러고 신나게 막 갔어요. 꼭 한국에서도 그때 우리가 자전거 탈 때면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여자라는 이유로 자전거나 마음대로 탈 수 없던 그런 고향. 그녀는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나왔다. 야야. 랄프는 금희 씨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기꺼이 도와준다. 서양 사람은 냄새조차 싫어한다는 마늘도 그는 잘도 다져낸다. 내가 이렇게 가르쳐줘갖고 칼등으로 하는 것도 칼등으로 마늘 저렇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칼 하잖아요 저렇게. 적어도 이 집 부엌에서 남녀 차별이란 없다. 고국에서라면 꿈도 못 꿀 일 아닌가. 저 아들이 일단 예를 들어서 생선을 한다 그러면 아들은 제일 좋은 토막, 우리는 대가리나 꽁대기, 뭐 닭을 잡는다 그러면 우리는 뭐 정말 아들들 일단 주고, 아버지 첫째는 아들들, 그리고 할머니, 그러고 나서 우리 이제 딸들 좀 얻어먹고 어머니야 뭐 그나저나 뭐 항상. 사남 사녀, 아들이 귀한 집도 아니었다. 금희 씨는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엄마는 여잔데도 왜 남자를 더 이해하느냐고. 저는 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를.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내가 너한테 거의 설명할 수가 없다. 네가 나중에 아기를 낳아서 키워봐야 나를 이해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무렵에. 근데 나는 도저히 그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항이 굉장히 심했죠, 저한테서. 그 엄마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응? 항상 꾸지람만 드는 그런 발성꾸러기. 예, 그랬었어요. 그때는 그런 어머니가 얼마나 원망스럽던지. 3년 계약의 간호사로 왔던 그녀는 결혼까지 해서 이곳에 아예 눌러 앉아 버렸다. Moesten we ook zusammen. 가족의 연까지 떼버리고 떠나왔던 고향인데 입맛 하나만큼은 그녀도 어쩔 수가 없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오래 살았어도요. 아직도 매일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김치가 떨어지면은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요.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귀여워. 소주. 우리 소주잔에다가. 보잘것없는 소주잔 하나도 한국 것이란 이유로 뿌듯해하는 금희 씨. 뭐 프로스트. 축배. 남편 랄프마저도 이젠 불고기엔 꼭 소주를 곁들여야 제격인 줄로 알고 있다. 하이. 금희 씨는 그런 랄프가 너무도 고맙다. 고향을 버리고 떠나온 그녀에게 커다란 의지가 돼준 랄프. 38배 나이로 24세 새파란 청년을 만났었다. 14살 연하의 남편 랄프. 어머니에겐 말도 꺼내지 못했다. 벌써 18년이 흘렀다. 매주 금요일 잔뜩 짐을 꾸려맨 금희 씨. 이곳 마을회관을 찾는다. Schön. Gut. Wirst du dein Django tragen? 징태. 지난 가을 그녀는 이 지역의 가장주부들을 모아 풍물 놀이패를 만들었다. Herzlich gestern hatte sie Geburtstag. Ja. 생일. Oder? Na, magst du ja nicht. Aber schön, dass du geboren bist. Ne? Das haben wir alle zusammen. 장구라곤 생전 본 적도 없던 이들이 풍물이라니. 오케이, 시작. 더구나 이들은 곧 공연까지 가질 계획으로 맹연습 중이다. 벌써 7개월을 그렇게 배워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사실 심리치료사인 금희 씨는 무료하기만 한 이 소도시 주부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싶었다. 도대체 어디에 이런 끼가 숨어 있었는지.
Ja, ich freue mich die ganze Woche auf den Freitagabend. Das ist Highlight der Woche. Ich habe Herzklopfen und es ist schön. Ja. 여기는 한국 사람들 없거든요, 별로. 근데 또 독일 사람들 데리고 또 내가 이 한국을 또 하고 있어요, 보니까 제가 어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 한쪽에는 아직도 그 한국이 문화가 굉장히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뭔가를 자꾸 글쎄 제가 어려서 못했던 거를 자꾸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걸 자꾸 찾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주 굉장히 즐겁게 제가 하고 있어요. 역시나 송금희식 풍물이다. 금희 씨의 집엔 늘 손님들로 북적인다. 이거를 저희가 먹었었잖아. 김치도 썰지 않고 그냥 넣네. 그래, 일부러 그랬잖아. 그녀의 음식 솜씨를 잔뜩 기대하고 찾아온 친구들이다. 늦은 밤 불시에 들이닥친 손님들이건만 금희 씨는 아주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한다. 이럴 때 그녀는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고향을 생각한다. 지금 지난 일 생각하면 그 어머니가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춥다고 투가리에다가 연탄불에다가 그 된장국을 뭐 이렇게 끓여가지고 그게 식을까봐 다른 데 쏟질 않고 그냥 있는 채로 그냥 갖다 준다든가, 숭늉도 투가리에 데워가지고 그게 식을까봐 대접에 쏟지 않고 그냥 수건을 해서 갖다 주던 그런 정성들, 그 엄마의 그런 사랑과 정성이 아마 제가 그런 걸 받아서 지금도 보면 제가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참 정이 많다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제가 어머니한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라고. 어머니에 대한 섭섭했던 감정들은 50살이 넘어서야 눈 녹듯이 사라졌다. 몇 해 전 그녀는 어머니를 독일로 모셔와 제일 먼저 자전거를 가르쳐 드렸다. 어머니를 빼닮아 음식 솜씨 좋고 정이 많은 금희 씨. 친구들은 그런 그녀에게서 고향을 찾는다. 이거 냉겨서 내 먹던 숟가락으로 쏠게. 여기 밥상에 뭐 먹는지 알아? 이제와 생각해보면 고향이 싫어 떠난 것도 어머니가 싫어 떠난 것도 아니었다. 단지 낡은 제도와 관습에서 탈출하고 싶었던 그녀였다. Der fremdländische Reiz dieser Mädchengesichter fesselt den Europäer. 독일에서라고 그런 편견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한국 간호사들을 복숭아 눈을 가진 인형이나 동양에서 온 매혹적인 도움이라 불렀다. 독일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젊고 한복을 입고 이러면은 이쁘잖아. 그러니까 꼭 인형을 대하듯이 아주 그렇게 귀엽게 생각들을 했었어요. 성실하고 우리 항상 친절하고 미소를 짓고 말을 하지 않고 참는, 그게 우리 동양의 또 여성들한테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갖고 왔죠. 간호 인력의 심각한 부족으로 모든 병원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던 독일. 한국의 간호사들에 대한 독일의 환대는 대단했다. 그러나 74년 석유 파동 이후 경기가 나빠지고 자국인의 실업률이 높아지자 그들의 태도는 갑자기 달라졌다. 그러니까 저희가 올 때 한국에서 3년 개발하고 왔잖아요, 정부하고. 그러니까 3년이 끝난 사람은 한국으로 가라. 그거는 정말 인간으로서 할 일이 아니죠. 여가 실컷 쉬어먹고 말이지, 일 실컷 부려먹고. 당신네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강제 추방해서 보내려고 해. 그거는 우리는 상품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다. 인정은 하지만 더 이상 필요치 않다. 그런 그들의 태도에 한국 간호사들은 분노했다.
Arbeitsverhältnis kennt, erst wenn man zur Ausländerbehörde in Holland ist, eine Aufenthaltsgenehmigung. Diese Diskrepanz, die durchaus nicht verkannt werden darf. Ja, dann komme ich wieder zu Ihnen, weil ich wieder Arbeitserlaubnis brauche. Das ist dann wieder, ich glaube, zwischen Ihnen und dann kriege ich nicht. Einer von uns beiden, und zwar dort. 이대로 쫓겨날 수 없었다. 고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까지도 달려있는 문제였다. Diese Zusicherung. 더구나 독일 여성들이 그토록 기피하던 일을 대신해온 건 그 누구도 아닌 한국인 간호사들이었다. 한국인 간호사들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1만 명 서명운동을 벌여가며 대책을 요구했다. Seit 2 Jahren in verschiedenen Ländern, Münster, Rheinland-Pfalz, Mainz und so weiter, in Berlin, wir haben auch selbst erfahren und so weiter. Wir haben mehrere konkrete Fälle zu beklagen gesehen und gehört. durch Radio und Rundfunk, Fernsehen, was 이런 간호사들의 호소에도 독일 정부 측의 입장은 완강했다. und so weiter. Rechtmäßigen Aufenthal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st ausländischen Arbeitnehmern in der Regel eine unbefristete Aufenthaltserlaubnis zu erteilen. 그런데 독일의 언론들이 한국 간호사들의 편을 들어주고 나섰다. 그들은 한국인 간호사들을 독일의 수많은 환자들을 구원해준 천사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들 없이는 독일의 병원은 상당수가 문을 닫고 말 거라고 경고했다. 결국 여론의 압박으로 독일 연방 상원이 나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결론이 났다. 한국인 간호사들의 무기한 체류 연장을 허용한다는 내용이었다. 독일에 있는 모든 외국인 간호사들 중 한국인 간호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그야말로 특별한 법이었다. 그 후 많은 간호사들이 자신의 꿈을 펼쳐갈 수 있었다. 당시 간호사 추방 반대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이민자 씨. 그녀는 독일에서 벌써 38년째 아침을 맡고 있다. 빵 한 조각 제대로 챙기기 힘들 만큼 바쁜 나날들. 지금도 그녀는 인권 문제만 보면 자꾸 마음이 쓰인다. 아빠. 가난한 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로 와서 여기까지 오기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베를린의 고급 주택가 바노프스트라세. 외국인이라곤 찾아보기 힘든 이곳에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간판을 내걸었다. Guten Morgen. Ja, das wird nicht die ganze Zeit. 간호사로 떠나왔던 민자 씨는 의사가 되어 있었다. Was für Beschwerden haben Sie denn? 문 열기가 바쁘게 벌써 첫 환자가 들었다. Ausatmen. 이비인후과 전문의인 그녀는 이 일대에서도 꽤나 명성이 자자하다. 남편 마티아스는 바쁜 아내를 위해 이곳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도와주고 있다. 잘 나가는 의사를 아내로 두고 있어 남편 마티아스까지 덩달아 바빠졌다. Im Wartezimmer habe ich ja die Patientin schon gefragt, ne? Ja, dich habe ich ja gar nicht gefragt. 의학 분야에 있어 최대 강국이라는 독일 사회. 그런 독일인들이 노란 얼굴의 동양인을
신뢰할 수 있는 의사로 받아들인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Ja, schön. 이렇게 왜소한 한국 여자가 어떻게 이곳까지 와서 의사가 될 꿈을 꾸게 됐는지. 한국에서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의과대학을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은 없었어요. 그 첫째 의과대학 간다는 게 6년씩이나 학비를 내야 되고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꿈을 꿀 수가 없었죠. 꿈을 꿀 수가 없었는데 가난했던 부모, 칠남매나 되는 형제들의 틈바구니에서 의과대학이란 건 차마 말도 꺼내지 못했다. 미안해. 아이고, 미안해. 입에다 넣고 코 한 번만 더 보자. 이렇게 한번 보자. 아, 저는 항상 바빠요. 간호원들은 쉴 시간 있지만 저는 커피 마실 시간도 없어요. 오늘은 환자가 적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로 되는데. 점심시간도 훨씬 지났잖아요. 점심시간 지나도 그렇게 금방 끝이 안 나죠. 끝이 안 나고. 아직까지 진찰하고 해야 되는 것도 많은데 나중에 이거 서류를 다 컴퓨터에 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오늘 컴퓨터 집어넣을 시간도 없네. 환자들 아직 2사람 더 있구만. Ich bin mit meiner Heimat auch sehr eng verbunden. 여기까지 오는 데는 무수한 편견과 싸워야 했다. 당장 간호사로 근무하던 병원에서부터 반대에 부닥쳤다. 콧방귀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짠다는 거지. 간호원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려고 하나. 전혀 되지도 못할 짓을 왜 꿈을 꾸느냐 이거죠. 어쩌면 사실이 그랬다. 남의 나라에 3년 계약으로 파견온 간호사가 독일 사람들도 꿈꾸기 힘든 의사가 되겠다고 나섰으니 이상할 만도 했다. 너무 이제 자기들에게는 상상하기 힘든 일을 얘가 꿈을 꾸고 있다는 게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호원장도 얘가 아무래도 돌았다고 그 간호원장이 저를 적극 이제 정신병 환자로 몰아서 이제 강제 추방시키려고 했죠. 그러나 주변의 그런 편견들은 오히려 그녀의 오기를 부추겼다. 너무 추우니까 항상 도서관에서 아침에 제일 1등으로 이렇게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 따뜻하니까 아침에 이제 거기 있다가 점심 때 밥 한 끼 먹고 저녁에 이제 밤 도서관이 문을 닫으면은 제일 마지막으로 집에 또 왔는 거예요. 집이 추웠어요? 예. 집이 추워서 이제 집에서 공부도 할 수 없고 그러면 또 전기세도 내야 되니까 전기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도서관에서 그 살아가지고 나중에는 엉덩이에 막 진짜 이렇게 진물이 나고 그랬어. 그렇게도 간절했던 꿈이었다. 민자 씨는 결국 8년 만에 의학 박사 학위를 따낼 수 있었다. 함께 의사가 된 동료들 중 그녀는 유일한 동양인이었다. 민자 씨가 오늘에 이르게 된 데에는 남편의 희생도 뒤따랐다. 같은 대학의 정치학 박사 마티아스. 솔직히 우리 남편은 자기가 이렇게 꿈이 외교관이었는데 그래서 정치학을 했는데 저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외무부에서 외국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은 안 써줍니다. 그래서 남편이 외교관이 못 되었어요. 희생이 완전히 희생이 됐죠. 이민자 씨는 결국 최초의 파독 간호사 출신 의사가 됐다. 되지도 못할 꿈이라고 몰아붙이던 독일인들의 편견을 극복해내기까지 이후로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너무도 가난했기에 고국을 떠나며 아쉬움이란 단 한 점도 없었다. 다만 떠나던 날 어머니의 그 눈물에 두고 성공을 다짐했었다. 백상우 씨는 광부 3년을 마치고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돼 회사 간부로까지 승진했다. 광산학교 졸업장도 없었던 막장의 외국인 노동자였던 백상우 씨. 열심히 일을 했어요. 독일 사람 못지않게. 나는 어디까지나 외국이다. 머리 색깔도 다르고 눈 색깔도 다르다. 그러니 저 사람이 한 번 노력을 나는 두 번, 세 번을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 사원 발령을 받고 뭐 쉽게 말해 조금 높은 자리라든가 뭐 부장급 정도. 광산회사 직원 중 유일한 동양인이었던 그는 인사부장으로 승진해 정년을 마쳤다.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마 수집을 했는가 봐요. 벌써 30-40년의 준비를. 30여 년을 줄곧 광산회사에 근무해왔던 그는 이 땅을 거쳐간 무수한 광부들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해 두었다. 우리 광부 중에는 가야금을 튀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뭐 한국의 자랑이라는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태권도 시범도 보이고, 광부 출신인 사람이 독일 국제 코치도 하고 그랬었어요. 이 사람은 특히 대차례까지 해가지고 독일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제2의 삶이 그렇게 시작됐다. 1990년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60, 70년대 2만 명의 광부 간호사들 중 5천 명가량이 독일에 남아있다. 현재 그들 중 광부는 단 1명, 간호사는 1000여 명. 의사, 교수, 사회복지사, 화가, 문학가 등 전문직 종사자는 10%인 500여 명. 기능공 노동자 등 산업체 직원은 1000여 명. 식품점, 태권도장, 무역유통업 등 자영업자는 약 1,500여 명 정도로 추정된다. 독일을 떠난 15,000명 중 5,000명은 유럽 전역에 흩어져 당시 수백 명의 유학생이 전부였던 유럽 교민사회의 기틀을 다졌다. 현재 유럽 교민 95,000여 명 중 약 2만여 명이 광부 간호사들의 가족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 밖에 5,000여 명은 세계 20여 개국으로 흩어졌다. 그들 중 LA 700명, 토론토 400명 등 대부분이 미주로 건너왔다. 이들의 이런 집단적인 이주는 당시 침체된 미주 교민사회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어줬다. 60년대 후반, 이곳 시카고에도 450여 명의 광부 간호사들이 날아왔다. 시카고 다운타운의 화랑가. 이곳에서도 광부 출신 한국인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63년 제1진 파독광부로 떠났던 신길균 씨. 독일로 떠날 당시부터 언젠가는 꼭 가고야 말겠다던 미국이었다. 접시 닦기, 청소부 등을 전전하면서도 좋았다. 어린 시절의 꿈을 위해서 이곳까지 와야 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림에 좀 남다른 좀 소질이 좀 있었어요. 사람들이 소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도 제 자신도 그림을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 독일에 있을 때도 화랑 같은데 뮤지엄 같은데 쫓아다니고 맨날 구경으로 다니고 이래서 관심은 많이 있었는데. 신길균 씨는 이곳에서 화랑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다. 젊고 유망한 작가들을 발굴해 전 세계 화상들의 투자와 작품 구매를 이끌어내는 것이 그의 일이다. What percentage? That was my very question. Do you have a? That depends on. Okay, there's even books and yeah. 대부분 유태인이 장악하고 있는 이 분야에서 그는 몇 안 되는 동양인 중 한 사람. 시작할 당시만 해도 무모해 보였던 일이었다. 현재 신길균 씨는 20명이 넘는 화가들을 거느린 중견 화랑 사업가로 변신해 있다. 화가가 되겠다던 그의 꿈은 어찌 보면 초과 달성된 셈이다.
시카고 월마트 플라자. 현지인들 사이에서 꿈의 상권이라 불리는 이곳에도 독일 광부 출신 한국인이 진출해 있다. 이곳에서 대형 보석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병순 씨. 그 의족이세요? 어저기. 어디서부터 절단하셨어요? 요 정도. 광부 시절 그는 지하 막장에서 석탄을 수송하던 컨베이어 벨트에 다리가 끼어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뛰지 못하고 수영 같은 거 못해서 그렇지. 다른 거는 뭐 골프 치고 광부 3년으로 돈을 벌어 자그마한 출판사 하나 차려보는 게 꿈이었던 병순 씨. 그는 독일에서 채 달성하지 못한 그 목표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왔다. 그저 하루 세 끼 먹고 살 궁리를 위해 소박한 꿈만을 가졌던 김병순 씨. 그는 이곳에서 그 꿈 이상의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다. 이제는 미주 한인사회의 보편적인 사업 분야가 됐지만 60년대 말까지만 해도 한국인이 미국의 주유소 사업권을 따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박정규 씨는 시카고 한인 최초로 주유소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다. 성공해보겠다는 열망에 3개월짜리 여행 비자 하나만 달랑 들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독일에서는 독일에서 돈 버는 건 뭐 부모님한테 좀 보내드리고 또 돈도 쓰고 뭐 여기 올 때는 뭐 그렇게 사업할 수 있는 자금을 갖고 온 건 아니죠. 가난 때문에 대학을 중퇴해야 했던 박정규 씨는 애초 유학을 계획하고 이곳을 찾았다. 그러나 가난한 이주자에게 주경야독이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So you gotta go feed her mom, okay? Yeah. Okay? Okay. 한때 3개나 되는 주유소를 운영했던 그는 최근 하나만을 남겨두고 모두 정리해야 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 Hi. 아내 군자 씨에게 뜻밖의 병이 찾아든 것이다.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야지. 아내는 10년 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 독일에서 만난 아내는 간호사 출신이었다. 요양원에 입소한 지 2년째. 그는 매일같이 이곳에 들러 아내의 식사를 챙긴다. 그것도 특별히 주문한 한국식만으로. 이걸 이렇게 내가 안 해주면 혼자 못 먹어요. 지난 세월 함께 고생하며 일군 과실들을 채 다 맛보지도 못한 아내였다. 아직도 젊잖아요. 이제 지금은 정말 노년에 같이 골프 여행도 다니고 세계 구경도 하고, 응?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이런 데 와 있으니 정말 한심하죠. 에? 어떤 데는 좀 불쌍한데. 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얼른 좀 완쾌되길 바라는데 뭐 조금만이라도 좀 나아지면 좋겠어요. 조금만이라도. 그렇지? 응? 응. 네. 64. 그는 아직도 남아있는 생에 기대를 걸어본다. 안 뜨거워? 시카고 한인타운. 450여 명의 광부 간호사들은 이곳 교민사회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갔다. 60명 이상은 돼야 되겠답니다. 그쪽에서 한때 200여 명에 이르던 시카고 광부 동호회 회원들 중 일부는 세상을 떠나고 현재 80여 명가량이 남아있다. 미국을 찾은 대부분의 광부 간호사들은 식품점, 보석상, 대형 슈퍼마켓, 주유소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대부분 경제적 성공을 거뒀다. 한국에 간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항상 있고 머리에 박혀 있고 내 조국인 한국에 나가서 남은 여생을 편안히 좀 보내고 싶다.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엔 3부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이 방송됩니다.